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세력들이 중동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종교단체에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2014 국제종교자유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지역 종교단체들이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종교적 편협과 적대감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 정부들은 이러한 테러 단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종교 자유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이 점령지에서 납치와 고문, 체포를 자행하고 서방 인질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14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 이행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날 이란 의회가 통과시킨 핵 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겁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입법부가 가결한 법안이 이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심의하는 헌법기구로 이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중국의 양재치 국무위원이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양 국무위원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 측이 난징 대학살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치는 제2차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 참석차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야치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회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서 14일 국경 수비대와 무장조직 탈레반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경찰 22명이 숨지고 탈레반 요원 35명이 사살됐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나우자드 지구는 2달 전 탈레반이 장악한 곳입니다. 탈레반은 당시 헬만드주 전략지인 무사칼라 일부 지역도 장악했지만 아프간 당국은 그곳에서 탈레반을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지난달 말 장악했던 북부 쿤두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된 가운데 러시아가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 부청장인 올렉 스토르체보이는 14일 네덜란드가 주도한 국제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토르체보이 부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조사단의 조사 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조사단은 전날 여객기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 북후에 피격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4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인근 아부디브카에서 정부군이 공격을 받아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지난달 1일 전선에서 무기 철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전 협정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협정이 시행된 뒤 지난 수주간은 지뢰 사고만 벌어졌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BO의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 핵 계획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미국이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추진했던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 범죄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북한 인권 관심 국가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에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고 내용은 해마다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 작성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올해 결의안에 북한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이 적시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은 없었고 다만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권고 이외에도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산하 현장 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 회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입니다. 당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의 그 내용을 명시하는 이유는 이제 간접적인 압박, 더 이상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엔 결의안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재추진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또다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4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는 전쟁 영웅과 후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첫 순서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미군 36,500명 등 모든 미군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지난 1995년에 조성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21개 유엔 회원국들의 깃발이 내걸린 공원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엔 존 매큐 미 육군 장관과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존 틸러리, 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전현직 미군 관리들과 한국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엔 특히 한국전쟁 미군 영웅들과 그 후손들이 여러 명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손자인 클리프턴 트루먼 씨,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때 북한 피난민 10만여 명의 구출을 명령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외손자,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1등 항해사로 흥남 부두에서 14,000명의 피난민 구출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루니 전 해군 제독, 그리고 일부 미군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지난달 말 현재 7,835명이고 이 가운데 5,309가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수호에 기여한 이들과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공원 기념비에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란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방문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워싱턴을 처음 방문했던 지난 2013년에도 이 공원을 찾아 헌화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거듭 두 나라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북쪽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공약에서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며 달 탐사 등 우주 계획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날로 국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우주 분야의 협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 핵 계획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13일 남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의 성인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핵 계획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란 핵 개발 계획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57%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5%,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는 여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남북한 간의 충돌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 반대는 49%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북한의 남침 시 미군 동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역대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1974년 첫 조사 때 찬성 비율은 2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 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조사 때는 응답자의 43%가 남북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2%로 줄었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 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0년 37%에서 올해는 44%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3%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66%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62%의 응답자들은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이 책임감 있게 국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두려워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고위 당국자의 평양 방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소식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큰 도발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열병식 연설에서 핵 개발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Certainly what they're doing is balancing a test or a launch with what would be international condemnation. The fact that both Russia and China have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13일 VOA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시험 여부를 국제사회의 비난과 저울질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유엔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발사의 후과를 고려했을 것이고 또 현재 관련국들이 모두 공조하는 상황에서 도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There was a very visible presence of a high-ranking Chinese official at this ceremony.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개건연구원은 열병식 행사에서 고위급 중국 당국자들의 존재가 돋보였다며 북한이 당분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도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징후가 많았는데 발사가 없었던 것은 중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country that has operational ICBMs can avoid testing, and the North Koreans, for all their 매닝 연구원은 운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험 발사를 피할 수 없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차례 시험 발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윈산 상무위원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중국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김정은은 지도자가 된 이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개관연구원도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유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이번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중국은 그동안 그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데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등을 억제하고 북한을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양국 관계가 사실 소원해졌고요. 고위층의 교류와 소통 채널도 단절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죠. 5위인 유인산 정치부 상무위원이 방북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소통 채널이 복원되었고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로켓 시험 발사 행위를 아마도 만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난에 처해 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류인산 상무위원의 이번 방북으로 그러면 북중 관계가 고위급 교류까지 물꼬가 터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근본 방북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는 당대 당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또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외부의 그 지원이 절실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체되었던 북중 간의 경협이 다시 모색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를 위한 협의가 시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급속하고 전폭적인 경협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어떤 그 경협을 위한 논의나 협의나 시도 이런 것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이 친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그 북중 관계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자체로 일단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중시한다는 것을 이제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친서 내용 중에 보면은 전통 우호 관계를 개선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건강한 또 안정적인 그런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그 전통 우호 협력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그 선친이죠. 김정일 사망하기 직전 말년에 그 시기에 북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후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가려면은 그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또 정치 외교적인 또 전략적인 협력 경협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중 양국은 근본 이번 그
방북을 통해 가지고 양국은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을 하고 향후 전략적인 그 협력 관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합의한 게 아닌가 양국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과거에 강조했던 그 혈맹 관계로까지 이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냉전 시기에 있어 왔었던 그런 혈맹 관계로 복원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같이 참여했었고 선열의 경험들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인 그런 관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방북에서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양국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견지해 왔고요. 육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개발의 그 병진 노선을 이제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사실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대내외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핵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 협정을 위한 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번에 70주년 행사 때 아무런 큰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것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중국의 체면을 좀 고려해서 또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또 고려해서 유예를 한 거지 그 카드를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그 카드를 다시 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비핵화에서 지역 안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이번 방북에서 보면은 중국 측이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육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죠.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그 이전에는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가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맨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에서 한반도 안정을 평화 안정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의 안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이 대중 압박을 시도하고 뭐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포석이 아닌가.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중 관계를 보면은 중국이 그렇다고 뭐 북한을 완전히 끌어안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미일 동맹의 강화나 혹은 뭐 한미 동맹의 강화에 어떤 구실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돌발적인 모험적인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향후 북중 관계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네. 일단은 한미일 3자 관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그 수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강화되면은 북중 관계도 강화될 것이고요. 만약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중단하고 육자회담이 복원되거나 혹은 뭐 복원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은 중국도 북한을 유도하고 동참시키기 위한 어떤 그 외교적 대화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북한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면은 북중 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고
다시 소원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북중 관계는 큰 가닥에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북중 관계 발전 속도나 폭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와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 선발대를 파견해 북측과 최종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가 15일 금강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북측과 상봉 일정을 비롯한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 행사 현장을 총 점검하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 등 숙소와 행사장 배치, 이동 경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와 함께 소방인력과 소방차를 금강산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현지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측 시설점검단은 지난달 16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면회소와 외금강 금강산 호텔의 전기 통신과 배 용수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차 상봉 행사에서는 북측의 97가족이 헤어진 한국 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24일부터 열리는 2차 상봉 행사에서는 한국의 90가족이 북측 가족들과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조선적십자회 강수린 중앙위 위원장이 리충복 씨로 교체된 사실을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충복 신임 중앙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적십자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 북측 상봉단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엿새 앞두고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교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기아 문제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전 세계 104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10일 발표한 2015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0점 만점에 28.8을 기록해 기아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국민 모두가 굶주리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990년 30점을 기록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1995년에 36점으로 올라간 데 이어 2000년에는 40.4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기아지수는 이후 2005년 32.4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2015년 28.8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영양상태, 5살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기아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12.2%에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5세 미만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도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51%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27.9%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도 2000년 6%에서 2013년 2.7%로 줄었습니다. 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의 질 번스테인 연구원은 13일 BOA에 5세 미만 어린이 상황이 개선된 건 취약계층에 대한 외부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hat the 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nor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to some extent in helping to bring down 국제사회 지원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기아 문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34%가 영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한 전체 인구의 42%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s huge concern about drought in North Korea right now. So that can affect the numbers. The projection in terms of food supply. 번스테인 연구원은 올해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발육 부진 상태에 있다며 국제사회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5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드,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아 원조의 바벨 디크만 회장은 무력 분쟁을 겪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 가운데 80%가 국내에 머물러 있다며 이들이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 내전을 겪은 앙골라와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의 식량난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독일의 민간구호단체인 세계기아 원조 그리고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시리아 사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미국과 호주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동부 도시 보스턴에서 13일 미국과 호주의 외무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마리스 페인 국방장관이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미국과 호주는 한 목소리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가 우려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 그리고 군사시설 건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와 부두, 레이더 기지 등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지만 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도 영유권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쟁 해역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건설 작업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 파견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의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 두 나라의 군사 협력 확대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남중국해 주변을 순찰하는 문제도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이 곧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해역 12해리 이내 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익명의 미군 당국자의 말도 있었지만 카터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언제든지 이 자국 군함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 세계 어디서든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면서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군함 등을 보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호주의 비숍 외무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중국 측은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에 공공용 무기를 파견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나라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남중국해 군사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련국들은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군용기와 또 군함을 계속 보낸다면 긴장은 풀어질 수가 없겠네요. 네,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 파견은 주권 침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네. 중국은 미국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자국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고요. 따라서 미국이 예고한 대로 군함이나 군용기를 파견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군함이나 군용기를 해당 해역에 파견한 적이 없었나요? 네, 파견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에 접근을 했었는데요. 당시 섬 주변에 있던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의 통신으로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경고를 여러 차례 했고요. 하지만 미군 정찰기는 예정된 비행을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 세계 상업 물동량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해역입니다. 네. 또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고요. 앞서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나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져서 사망자까지 나왔었고요. 두 나라는 당시 고위 당국자가 상호 방문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극도로 고조된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하면 베트남은 당연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앞서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주 스프래틀리 군도내 쿠아테론 섬과 존슨 사우스 섬의 등대 건설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장관은 중국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함으로써 베트남의 주권이 침해되고 긴장이 고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위협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필리핀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물론이고 한때 적국이었던 베트남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처음으로 무기가 장착된 순찰함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주변국들이 미국 또 미 해군과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에 호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두 나라 전투기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두 나라의 시리아 정책은 다르지만 적어도 공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양측이 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뭔가 방안이 나올 것 같긴 하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접근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지난 10일에는 시리아 상공을 비행하던 연합군 전투기 조종사 시아에 몇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왔었는데요.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조종사 시야에 들어올 정도면 위험할 정도로 접근을 한 거죠. 예. 이 워런 대변인도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양측 전투기가 상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한 공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위험하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관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굉장히 잦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군 전투기가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요? 네, 이것은 미군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미군 소속 F-16 전투기 2대가 인실릴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서 시리아 동부 라카의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는데요.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충돌 위협에 대해서 러시아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역시 공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미국에 관련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에 시리아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이라는 주장과 달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반군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군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미국이 지지하는 온건파 반군 공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내전 상황도 참 궁금한데요. 이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반군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죠. 네,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전 이후 여러 반군 세력들이 장악한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 곧 대규모 공세에 돌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 시리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도 알레포 공세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서방국들은 그동안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세가 이렇게 시리아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오바마 정부의 시리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시리아의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부끄러운 시리아 정책이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얼마 전 이란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란의 모든 위반 사항을 유엔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란 국무부는 지난 11일 신형 장거리 유도탄 미사일인 에마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란은 14일 지하 500m의 미사일 기지를 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언론이 보도한 사진에는 넓은 지하 터널에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이동식 발사대가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이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이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렵게 마련한 핵 합의안 이행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지만 이 핵 합의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도록 했지만 일반 탄도 미사일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히려 이란이 핵 합의의 맥락에서는 약속을 준수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란 의회는 13일 핵 합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 남포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강계 최저 7도에서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지방도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21도, 장진은 최저 1도, 최고 16도, 해산도 최저 1도, 최고 18도, 원산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19도, 선봉도 최저 6도,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세력들이 중동과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종교단체에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2014 국제종교자유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지역 종교단체들이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종교적 편협과 적대감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L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종교 자유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이 점령지에서 납치와 고문, 체포를 자행하고 서방 인질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최근 실업률이 지난 2008년 이래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14일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실업률이 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에서 5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기간 영국의 취업률은 73.6%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직전 분기보다 7만 9천 명 감소한 1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14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 이행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날 이란 의회가 통과시킨 핵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겁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입법부가 가결한 법안이 이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심의하는 헌법기구로 이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핵합의안의 최종 승인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있지만 헌법수호위원회가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의회의 법안을 가결하면서 사실상 절차적인 장애물은 모두 해소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나카타니겐 방위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과 한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는 20일에서 23일 사이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국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중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를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서 14일 국경수비대와 무장조직 탈레반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경찰 22명이 숨지고 탈레반 요원 35명이 사살됐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나우자드 지구는 2달 전 탈레반이 장악한 곳입니다. 탈레반은 당시 헬만드주 전략지인 무사칼라 일부 지역도 장악했지만 아프간 당국은 그곳에서 탈레반을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된 가운데 러시아가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 부청장인 올렉 스토르체이보이는 14일 네덜란드가 주도한 국제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재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스토르체보이 부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조사단의 조사 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조사단은 전날 여객기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 부크에 피격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14일 지하 500m에 위치한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지하 터널로 보이는 곳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십 대와 장거리 미사일의 모습 등이 비춰졌습니다. 이란 군 당국자는 이 기지는 미사일 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며 이 같은 시설이 이란 전역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